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제도가 안 좋아집니다. 내는 보험료가 지금 현재 2025년까지는 소득의 9%의 보험료를 내고 있거든요. 이게 내년부터 올라갑니다. 1년에 0.5%포인트씩 올라가서 8년간 계속 올라가서 13%까지 올라갑니다. 9에서 13이니까 뭐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율로 따지면 거의 1.5배 가까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한 달에 50만 원 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는 75만 원 이상 내셔야 될 수도 있고요.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 한 100만 원 이상 한 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네. 주식이 올라가면 좋죠. 부동산 올라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식 부동산으로 노후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노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지급되는 연금이 필요하죠. 이번에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나신 거 연금으로 바꾸신다면 미리미리 연금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상담해드리는 이영주입니다. 국민연금이 개혁안이 통과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개혁안이 바로 시행됩니다. 근데 뭐 개혁이라고 하지만 개선은 아니고 개악이에요. 개악이라는 게 뭐 나쁘다는 의미보다는 어쨌든 안 좋게 된다 지금. 왜냐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제도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일단 내는 돈 올라갑니다. 그리고 받는 돈은 깎여야 되는데 받는 돈이 깎이지는 않고 현행보다 조금 살짝 올라갑니다. 일단 내는 보험료가 지금 현재 2025년까지는 소득의 9%의 보험료를 내고 있거든요. 이게 내년부터 올라갑니다. 1년에 0.5%포인트씩 올라가서 8년간 계속 올라가서 13%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소득의 9%의 보험료를 내셨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쭉 올라가서 8년 후에는 소득의 13%의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것이죠. 뭐 9에서 13이니까 뭐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율로 따지면 거의 1.5배 가까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한 달에 50만 원 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는 75만 원 이상 내셔야 될 수도 있고요.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 한 100만 원 이상 한 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제 연금 받는 금액과 관계없이 내는 보험료는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사실 국민연금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해야 되는데 더 내는 것도 더 내는데 받는 걸 또 깎아버린다? 그러면 또 국민들이 싫어하겠죠. 반발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걸 깎는 건 못하고 받는 걸 약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요소 소득 대체율을 살짝 올려서 올해는 41.5%인데 내년에 43%로 꾸준하게 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받는 돈은 조금 올라갔지만 내는 돈은 앞으로 많이 올려내셔야 된다. 자, 그런데 뭐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서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개혁을 했는데 개혁을 하다 보니까 내는 보험료도 원래 한 18%까지 올려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반발이 크니까 13까지만 올렸고 받는 돈은 깎아야 되는데 깎지는 못하고 살짝 올렸기 때문에 이게 뭐 절반의 개혁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기금 고갈이 막아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했을 때 기금 고갈이 꼴랑 한 10여 년 정도 연장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큰 틀의 개혁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보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좋으면서 국민연금도 수익이 잘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금이 한 1200조 정도의 기금이 쌓여 있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주가가 폭등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200조 수익이 났어요. 이게 1400조가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렇게 수익이 잘 나가지고 연금 기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은 기금이 안정되니까 기금이 고갈되지 않거나 고갈 시점이 많이 연장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일부 뉴스에 어떻게 나오냐면 200조 수익이 나가지고 기금 고갈 시점이 30년 늦춰졌다. 그러니까 30년간 쓸 자금을 이미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틀렸어요. 좋아하지 마세요. 1200조가 1400조로 늘었다고 해가지고 기금 고갈 꼴랑 한 2, 3년 연장되면 다행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수익이 200조 났다고 해가지고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30년 연장될 것이다 라는 뉴스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밑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지금처럼 수익 나는 걸 계속 했을 때. 아시겠죠? 근데 이런 수익을 매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수익이 매년 났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지금 약간 수익 난 거 가지고는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 1년에 지급되는 연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1년에 지급되는 금액이 약 50조가 지급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고령화 초입인데 50조가 지급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지급되는 금액이 100조, 150조로 올라가요. 1년에 100조, 150조가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열심히 수익 내가지고 100조를 내봐야 1년이면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뭐 1200조, 1300조, 1400조 올라가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좋은 장이 왔을 때 한 1, 2년 더 버틸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이렇게 수익을 계속 낸다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수익 잘 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그래요. 지금 이 방송 찍는 시점에는 주가가 좋고 있지만 이걸 편집해가지고 나가는 며칠 뒤에는 또 폭락해가지고 200조가 아니라 200조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그건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 났다고 절대 좋아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의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국민연금 계획안 2가지를 보시면 더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거는 뭐 살짝 올려줄 겁니다. 더 내라는 거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납부를 완료한 사람들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5, 6년만 더 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납부를 거의 완료했거나 납부를 이미 끝내서 연금 받고 있는 사람은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것이 영향이 있어 없어?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올린다는 건 뭐냐면 지금 앞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될 청년들에게 너네들이 더 많이 내 라고 이 어떤 책임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액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올리긴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앞으로 내는 사람들 중심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제도의 개혁, 변화가 지금 이미 받고 있거나 조만간 받을 사람에겐 큰 영향이 없다. 앞으로 내야 될 사람에게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중장년층보다는 청년들의 불만이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국민연금 못 받는다, 이거 뭐 이제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사회 제도이기 때문에 못 받지는 않습니다. 주긴 줘요. 지금보다는 덜 주겠지. 원금 정도 받으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2050년, 60년까지는 기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겠지만 그 이유가 되면 이제는 쌓여있는 돈으로 주지는 못하고 그해 필요한 돈을 그해에 걷어서 주는 이런 부가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해 줄 돈이 예를 들면 뭐 100조인데 걷어들이는 돈이 80조밖에 안 된다. 그럼 20조는 뭐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겠죠? 그 세금 또 내가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개혁에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대체를 조정하는 안이 이제 통과가 됐지만 사실 여기서 들어가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빠졌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이걸 넣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거예요. 자동 조정 장치는 뭐냐면 지금 연금 받는 사람들, 조만간 연금 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연금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연금액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장치죠. 이 장치가 도입되면 지금 연금 받는 사람들의 연금액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깎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 데 있어서 앞으로 청년 세대가 조금 더 부담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연금 받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연금액을 조금 줄여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금을 지급할 때 여러 가지 경제 변수, 뭐 금리라든가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경제 환경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런 변수를 반영해서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 자동조정 장치가 도입이 되면 지금 연금 받는 사람들의 연금액도 깎을 수가 있는데 이건 이번 개혁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일단 보험료를 올려내라. 이거는 사실 뭐 당장 내가 뭐 보험료를 낸다고 해가지고 크게 올려는 것도 아니고 연금 나중에 얼마 받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단은 미래의 일이니까 일단은 내긴 내는 겁니다. 근데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돼서 연금 받는 액을 깎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연금 받으시는 분들, 지금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바로 다음 달에 벌어집니다. 내가 지금 100만 원 받고 있는데 장치가 도입돼가지고 다음 달에 98로 줄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앞으로 수십 년 후에 받을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큰 영향이 없지만 지금 당장 받는 사람 연금에 칼을 대는 겁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 거예요. 그래서 안 됐어요. 향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장치가 좀 도입되는 것이 필요한데 쉽지는 않다. 사실 지금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낸 돈 대비해서
훨씬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 사회를 성장시켜 오는데 기여한 거는 충분히 인정해야 되겠지만 낸 돈 대비 받아도 사실 좀 너무 많이 받아. 그래서 약간 좀 깎아도 돼요. 그리고 실제 자동주행장치 도입되는 이제 그 안을 보니까 100만 원 받던 사람들을 99, 98로 깎는 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102, 103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는 걸 조금 줄여서 103 될 거 101만 주자. 혹은 102 될 거 100만 계속 주자. 이렇게 해서 오르지는 않더라도 깎이지는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도입될 거라고 지금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약간 도입이 돼야 고통을 세대 간에 같이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돼야지 조금 더 기금 고갈이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청년 세대에서는 이런 걸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러니까 뭐 국민연금을 안 내겠다 이러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래도 국가가 보장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건 내셔야 되는 것이고 좀 더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많이 내셔라. 이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짜 나는 모르겠고 국민연금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국민연금 못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자, 이분들은 국가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지급을 약속한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 지급하는 상황이 됐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 나라는 이미 끝난 거예요. 아마 이 나라에서 부동산도 폭락했을 것이고요. 주식도 폭락했을 겁니다. 그런 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망했거나 아니면 이 나라를 떠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가정을 하면서 이런 가정을 해요. 연금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를 거라고 생각해. 잘못된 가정이에요. 그 정도가 되면 다 망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국민연금을 못 받을 상황이 발생해서 국민연금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방법이 있어요. 이민 가야 돼요. 이민 가면 돼요. 아니, 이 나라에 비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빨리 떠나야지. 근데 이민 가지도 못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고 목소리를 내서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떠날 수 없다면 이 나라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같이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를 내서 제도가 합리적으로 바뀌도록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빨리 떠나든가 이렇게 뭐 아니면 도로 해야지. 어설프게 앉아가지고 그냥 네, 도망가지도 못하면서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고 불만이나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돼. 어쨌든 연금제도 개혁을 하면서 대부분 다 우리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안겼죠. 보험료 더 내라. 연금액은 조금만 받아라.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어쨌든 청년 세대들에게 뭔가 당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을 좀 더 개선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잖아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지금 현재에도 군복무 크레딧이라고 해서 군대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던 안 냈던 관계없이 군대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내가 평생 가입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30년 360개월을 가입했다고 쳐요. 근데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러면 360 더하기 6 해서 36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걸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군대 갔다 오면 12개월로 인정해 주는 걸로. 12개월. 언제냐? 내년 1월 1일 이후에 제대하는 사람부터. 그래서 이미 갔다 온 사람은 어쩔 수 없고 12개월 인정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국회에 또 법안이 하나가 올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군대에 얼마 간지 아시죠? 군대 18개월 가요. 18개월. 아니 군대는 18개월 갔으면 그럼 18개월 인정해 주든가 아니면 뭐 하지 말든가 해야 되는데 또 12는 뭐야 12는. 그래가지고 그냥 18개월 갔다 온 거 다 인정해 주자 뭐 이런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통과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군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 자, 근데 군대는 누가 가요? 남자가 가잖아요. 여자들은 군대 안 갑니다. 여자들이 군대 가는 거는 군인, 여군으로 가는 거는 군인연금으로 가는 것이고 사병으로 가는 경우는 여자는 없어요. 그러면 아니 남자들은 군대 갔다고 해가지고 크레딧 인정해줘가지고 복무기간 이렇게 인정이 12개월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여자는 그럼 왜 해당이 없냐? 어? 성차별하냐? 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자들도 크레딧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출산 크레딧입니다. 여자들은 출산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는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인정해주고 셋째는 18개월, 넷째도 18개월 이렇게 해서 인정해주고 한도가 50개월 한도 내에서 인정해주기 있거든요. 요거를 더 확대했어요. 첫째부터. 하도 애를 안 나니까. 첫째부터 해서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 해가지고 한도 없이 만약에 내가
뭐 애를 한 10명 낳았어. 그럼 거의 한 180개월 인정받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출산을 많이 하시게 되면 가입기간은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 한다고 출산 더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럼 만들어 놓은 거야. 생생 내겠다고. 말도 안 되지만. 자,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아까 군복무 크레딧은 누구한테 해당된다고요? 남자들에게. 출산 크레딧은 누구한테 해당된다고요? 여자들에게? 아니에요. 출산 크레딧은 부부가 둘이 같이 기여해서 아이를 낳은 거라고 보고 남자도 가져갈 수 있고 여자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애가 하나야. 그럼 12달 인정받지 않습니까? 남편이 12달 가져갈 수 있고 부인이 12달 가져갈 수도 있고 반반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거 있는데 이 출산은 여자 줘야지 왜 남자를 또 가져가? 그죠?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서로 사랑해. 우리 첫째 아이를 낳았으니까 우리 사랑의 결실 우리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크레딧이 12달이니까 반반 나눠 갖자. 응? 아니면 뭐 남편 네가 다 가져. 네가 연계병이 높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이야 사랑하지. 조금 있다가 이제 헤어져 봐. 그럼 뭐라고 하겠어? 야, 너 지난번에 12달 가져갔지? 그거 내놔. 그거 네가 왜 가지냐? 어? 내가 애 낳는데. 그럼 또 이제 싸워 또. 이런 또 분쟁의 씨앗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좀 문제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크레딧을 받았을 때 과연 연금액은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아이를 하나 출산해가지고 크레딧 12달 받았어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크레딧 12달 받았습니다. 자, 그럼 1년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뭐 120개월 가입했는데 거기에서 12개월 추가되면서 132개월, 1년이 더 가입기간이 늘어난 거잖아요. 국민연금 공식상 1년을 더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내 연금액이 5%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래 받을 연금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내가 아이를 하나 낳았다. 그러면 105만 원씩 평생 받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6개월 받으면 이제 5%가 아니라 2.5%만 올라가는 것이고 12개월 받으면 5% 올라가는 것이고 뭐 24개월 받았다? 그러면 이제 뭐 10% 올라가겠죠. 이렇게 가입기간 12개월, 1년당 5% 정도의 연금액이 더 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지 않죠?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 일정 부분 감액이 되는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아직 바뀐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안이 올라와 있는 거고 법안이 통과돼야지 바뀌는 거죠. 일단 국민연금부터 보면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사실 노후에 내가 일해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 우리 사회 현상으로 보면 노후에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사회 봉사도 하고 또 좋은데 이 국민연금 제도가 3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후에 근로사업, 일을 하고 있어서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을 감액해버려요. 그래서 소득이 많아지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근로사업 임대소득 이런 소득이 있으면 감액하는데 이자 배당소득 이런 소득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감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가서 몸 팔아서 열심히 일하면 국민연금 감액되고 집에 앉아서 이자 배당 받으면 감액 안 됩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약간 개정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감액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월 소득 금액 기준으로 지금 2025년 현재 약 월 309만 원 정도 월 309만 원 이하의 소득 금액이 있으면 감액이 안 돼요. 그러니까 200만 원 버는 건 괜찮아요. 근데 300, 40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소득 금액이 300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보니까 소득 금액 기준으로 한 7, 800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최대 절반까지 감액되더라고요. 내가 받아야 될 국민연금액이 200만 원인데 내가 소득이 많으면 이게 100만 원까지 깎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년간 감액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바뀌냐. 요 300만 원 정도의 감액 기준 선을 한 200만 원 플러스해서 한 500만 원 정도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월 소득 금액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괜찮다. 그 이상이신 분들은 감액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노후에 뭐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해당되지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노후에 뭐 300을 벌든 500을 벌든 1000을 벌든 열심히 일해서 버는 사람들에게 깎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 이게 제도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지. 이렇게 적당히 반창고 발라가지고 덮어가지고 그냥 뭐 괜찮아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다고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근로를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얼마를 벌던 국민연금 감액이 안 되게 해주시는 것이 정상이지, 그냥 한도 조금 더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덮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자. 이게 이제 국민연금 감액에 대한 기준이 개선되고 있는 방향입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기초연금이에요.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하위 70%에게 국가가 월 34만 원씩 연간 400만 원을 드리고 있는 그런 제도죠. 자, 그런데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 중에서 다 받는 게 아니라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약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또 감액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부부가 동시에 받는 경우에 감액하는 기준을 조금 완화하겠다, 이게 나와요. 예를 들면 나 혼자 살고 있어요. 독신이야. 내가 기초연금 대상이 돼요. 그럼 34만 원 다 받습니다. 근데 내가 배우자랑 부부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우리 집이. 기초연금은 가구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우리 집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나 34만 원, 배우자도 34만 원 지급돼야 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살기 때문에 34를 주지만 부부가 같이 사는 집에서는 34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20%씩 감액합니다. 나 27, 배우자 27 해가지고 둘이 합쳐서 거의 한 14만 원 이상을 감액당하는 거예요. 20%를.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뭐 취지는 이래. 취지는 혼자 사는 사람이 생활비가 100이 들면 둘이 산다고 200이 드는 건 아니지 않냐. 둘이 살면 어차피 고정비는 다 똑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둘이 산다고 해가지고 200이 되는 건 아니고, 둘이 살면 그래도 이제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거니까 한 160만 원 정도만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20% 감액하자. 이게 기초연금 부부 감액의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기초연금 없어도 살 것이고, 그래서 좀 감액해도 문제가 없지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혼자 살면 30만 원 있는데 둘이 살면 50만 원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들어가는 생활비는 100만 원, 200만 원인데 지금 기초연금 가지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분들에게 부부라고 해가지고 감액하는 건 되게 좀 가혹하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기초연금 감액 기준이 약간 바뀐다라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될 예정이냐면 저소득층, 굉장히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게는 부부 감액 기준을 좀 완화해서 지금 20% 감액하는 걸 10%, 5%, 뭐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감액하지 않겠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런 기준들이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좀 감액이 좀 완화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감액이 계속 유지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바꾸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지금 70%를 주고 어려우신 분들을 약간 좀 더 혜택을 주는데 그러지 말고, 사실 그냥 70% 주지 말고 한 40%만 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리고 40%, 소득 하위 40%,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게 진짜 많이 줘. 그냥. 그래서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게 좋지 않겠나. 또 이러면 또 어떤 분 얘기하겠지. 그죠? 예, 아니 뭐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거지. 뭐 그렇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 사실 이 사회가 지금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지가 되고 있는데 내 잘못으로 거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회가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내가 벼락거지가 되고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이런 분들은 국가가 국가적으로 약간 복지제도를 통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정말 기초연금을 통해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르기로 확정됐습니다. 그렇게 법이 개정되고 나니까 법은 개정했는데 개정하고 보니 허점이 하나 생긴 겁니다. 빈틈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험료를 계속 내시는 분들은 그냥 어차피 내년부터 올려내면 되는 것이지만 추후 납부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추후 납부가 뭐냐면 과거에 못 낸 걸 이제 몰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올해 추후 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보험료율 9% 시점으로 보험료가 세팅이 돼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뭐 못 낸 게 한 100개월 된다. 그럼 이번 달 내는 보험료가 1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 내시는 거예요. 근데 내년이 되면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좋아지죠. 그래서 올해 하시는 게 유리한데 실제로 내년에 소득 대체율이 약간 올라갑니다. 올해에 비해서. 보험료율도 올라가는데 받는 금액도 약간 올라가요. 그러니까 받는 금액만 보자면 내년에 하는 게 좋아. 근데 내는 금액만 보자면 올해 하는 게 좋아. 자, 그런데 여기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2월에 신청을 해. 추후 납부를 신청을 하고 내는 걸 1월에 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12월에 신청했기 때문에 12월에 저렴한 보험료로 내는 돈이 결정되고요. 1월에 내게 되면 내년에 오른 연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내는 건 적게 내고 받는 건 많이 받는 게 이 시차가 발생한 게 12월 신청, 1월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돼. 지금 넘기면 안 돼. 여기서 이랬다는 건데 이런 걸 이제 알고 나니까 또 국가가 또 자기가 또 이제 허점이 생긴 거잖아. 국민들이 이걸 또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니까 짜증 나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국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건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개정안 또 발의했어. 그냥 계속 여기다 반창고 붙이고 하는 거. 한 번 붙일 때 똑바로 붙였어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또 나오는 거예요. 개정안이 나왔어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 통과가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1월 중에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고 통과가 안 되면 12월 신청, 1월 납부가 제일 좋고요. 통과가 된다면 12월에 신청하는 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 국가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12월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페널티를 부여해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법이 통과가 된다면 12월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11월에 신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 연금 받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연금, 받아야 될 연금의 일정 비율 한 50에서 60%를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유족의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 25세 미만 자녀. 세 번째, 60세 이상 부모. 요 세 가지 부류를 중심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망했는데 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유족연금 받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에게 가는데 자녀는 25세 미만이어야 돼요. 자녀가 대부분 컸잖아요. 사실 자녀가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자녀가 뭐 장애 등급이 있다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럼 자녀도 없어. 그럼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배우자가 없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 배우자가 있으시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지급되지만 안타깝게 죽기 한 달 전에 이혼을 해버렸네. 자, 이혼을 했다는 건 뭐예요? 배우자가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분이 나의 배우자였지만 이혼하는 순간 더 이상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닙니다. 이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으면 배우자이기 때문에 유족연금 받을 수 있죠. 근데 이혼한 다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연금 지급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배우자에게 주려고 봤더니 배우자가 이혼한 거야? 없습니다. 자식에게 주려고 봤더니 자식은 다 컸어.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했더니 부모님 돌아가셨어. 결국 끝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혼했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 제도에 분할연금 제도가 있거든요. 이혼하면 분할해서 서로 헤어졌기 때문에 연금을 반반 나누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그 이혼한 배우자가 65세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65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신 거야. 끝. 유족연금이 발생했는데 유족연금 받을 사람이 없어. 분할연금은 65세가 돼야지 받는데 이미 유족연금으로 끝나버렸어. 결국은 싹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내가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다가 뭐 암에 걸리거나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이분들은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죽는다면 내가 평생 부은 연금을 아무에게도 주지 못합니다. 나도 못 쓰고 주고 간 사람도 없어요. 그럼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시냐? 지금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에 헤어졌던 배우자와 다시 재결합하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평생 부은 연금을 유족연금을 누군가에 주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어. 이번에는 이혼은 안 했어. 이혼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유족연금 받잖아요. 배우자가 유족연금 받아 살고 있어요. 혼자 살잖아. 돌아가셨으니까. 혼자 살면 심심해 안 심심해? 심심하죠. 이제 처음에야 이제 뭐 돌아가신 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1년, 2년, 3년 잘 지내시지만 나중에 지내다 보니까 좀 외로워. 특히 나이 혼자 살면 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유족연금 받으시는 분이 재혼을 생각해. 자, 근데 재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면 이 사전에 전에 받던 유족연금 포기하셔야 돼요. 이게 법 규정이에요. 결국은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재혼하든가 아니면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재혼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재혼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니까 재혼 안 하고 사실혼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혼 안 됩니다. 사실혼도 발각되면 전부 다 유족연금 환수됩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내가 재혼을 했어. 근데 재혼해서 살다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이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족연금 부활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가지고 유족연금을
재혼하는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개정안이 현재 법안이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아직은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국민연금 제도를 잘 모르면 진짜 큰 피해를 봐요. 이게 나중에 그때 가서 아우 내가 이걸 알았으면 내가 재혼 안 했는데 그렇죠? 이거 후회하셔봐야 말짱 도로 묵이니까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내면 내는 만큼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1년 더 내는 만큼 5%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뭐 10년 낸 사람보다 11년 낸 사람의 연금액이 좀 더 많고 12년 낸 사람보다 13년 낸 사람이 조금 더 많고 부은 만큼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의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9년 낸 사람과 10년 낸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9년만 낸 사람은 연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10년을 채운 사람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19년을 낸 사람과 20년 낸 사람, 일단 기본적인 1년의 연금 차이는 당연히 나는 것이고요. 그거 말고 차이가 뭐냐면 돌아가셨을 때 20년 가입했다 돌아가신 분은 유족연금이 받던 연금액의 60%예요. 그런데 19년 가입했다 돌아가신 분은 유족연금액이 받던 연금액의 50%입니다. 10%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10년 가입하나 11년 가입하나 12년, 13, 14, 15, 16, 18, 19 다 동일하게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액이 50%거든요. 그런데 20년 딱 되는 순간 유족연금액이 10%가 딱 상승이 됩니다. 따라서 19년 11개월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20년 딱 채워서 가입하시는 것이 살아서 연금 받을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돌아가서 유족연금 받을 때는 차이가 생긴다. 요걸 명심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29, 35 어떻게 되냐? 요거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1년 더 낸 거 받는 것이기 때문에 29, 30 차이 없고요. 39, 40도 차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낸 것만큼 더 받는 거니까 그 19, 20만 좀 주의하셔라. 연금이라는 것이 제가 연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금은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연금을 하나만 내가 가입하거나 하나만 관리하거나 하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노후에 국민연금도 받아야지, 퇴직연금도 운용해야지, 개인연금도 개시해야지, 주택연금도 관리해야지, 뭐 기초연금도 있지. 이런 종합적인 연금 체계를 우리가 다 탑 쌓듯이 1층, 2층, 3층, 4층 쌓아서 내가 월 소득 연금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금을 잘 수령을 안 해보고 아직 노후에 대한 개념이 이제 잘 생소하시다 보니까 대부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연금을 한 번에 다 받아야지. 내가 65세에 은퇴할 거야. 그럼 65세에 퇴직연금도 개시하고 국민연금도 개시하고 뭐 개인연금도 개시하고 뭐 주택연금도 받고 뭐 이러시는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65세가 땡 됐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연금을 또 개시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 연금을 개시할 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이 순서가 뭐냐면 수익률이 높은 연금이 있고 수익률이 낮은 연금이 있잖아요. 뭐부터 개시해야 될까요? 수익률이 낮은 연금부터 빨리 뺏는 겁니다. 어차피 둬봐야 그게 그거야. 이런 애들은 놔둬봐야 잘 불려나지도 않아. 이런 연금들은 빨리 개시하는 겁니다. 대신에 두면 둘수록 연금액이 올라가는 연금들이 있어요. 수익이 좋은 연금들은 이런 연금은 빨리 개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늦게 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제가 어떤 분 봤더니 그분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국민연금 받아서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통장에 넣어놨다는 거야. 당장 쓸 일이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통장에 이자 얼마예요? 통장에 이자 거의 없는데? 아니 그럼 이자도 못 받을 걸, 무시지도 못할 걸 뭐하러 받았어요? 그걸 그냥 놔두시면 연기하면 7.2%씩 이자가 붙는데 그래? 어떻게 되지? 당장 가세요. 당장 국민연금 전화하셔가지고 바로 연기하세요. 지금 연기가 돼? 그럼요. 연금 개시하셔도 언제든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바로 하셨어요. 자, 이렇게 수익률 높은 연금을 개시해서 쓴다면, 내가 돈이 없어서 써야 된다면 바로 받으셔야죠. 근데 쓰지도 않을 거 통장에 놔둘 거면서 수익률 높은 연금을 깨버리는 것, 수령해버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잘못된 행동이다. 차라리 그냥 통장에 있는 돈, 금리가 낮은 거 빨리 먼저 빼쓰시고 이렇게 수익률 높은 연금들은 연기하는 것. 이것이 동일한 연금, 똑같은 연금을 가지고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연금을 여러분들이 수령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금도 마찬가지, 개인연금도 그렇고 퇴직연금도 그렇고 천천히 길게 나눠 수령할수록 세율 할인, 세제 혜택이 더 커지는 것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제 혜택도 보시면서 지금 빨리 빼도 문제가 없는 연금들은 빨리 빼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늦춰서 빼야지, 또 나눠서 빼야지 더 유일한 연금들은
이렇게 나눠서 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연금을 가입하고 불려오느라고 정신이 없으셨겠지만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종합적인 연금들을 어느 것부터 언제 얼만큼씩 수령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연금 수령에 대한 연금 인출에 대한 설계도 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받는 연령이 지금 현재는 63세고요. 나이에 따라서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64세, 65세까지 바뀝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좀 연금이 빨리 필요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분들은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할 수 있고 연금이 필요 없다 그러신 분들은 최대 5년까지 늦춰서 연기 수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5세가 정상이신 분들이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고 70세부터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일찍 조기 수령할 것인지 늦춰서 연기 수령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받는 게 좋냐? 늦춰 받는 게 좋냐? 만약에 일찍 받으나 늦춰 받으나 금액이 똑같다면 당연히 먼저 받아야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 일찍 할수록 1년에 6%씩 감액된 연금액을 주고 있고요. 늦춰 받을수록 1년에 7.2%씩 증액된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은행 금리로 따져보자면 굉장히 감액률도 은행 이자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감액하는 것이고 증액률은 은행 이자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게 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유가 있으시다면 일찍 받는 것보다는 늦춰 받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져봐도 늦춰 받는 것이 사실 더 유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셔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연기했다가 못 받고 가면 어떡하냐. 한 푼이라도 받고 가야지. 이런 분들 계십니다. 일찍 받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일찍 받아주셔야지 국민연금 기금이 안정됩니다. 사실 그 문제는 죽고 사는 것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계산을 그냥 해봐도 단순 계산만 해봐도 여러분들이 평균 수명 한 80세 정도 그 이전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일찍 받으시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 정도만 사시거나 그 이상을 사신다. 그러면 연기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연기하는 게 5년은 늦춰봤지만 먼저 받은 사람보다 연금액이 거의 더블이기 때문에 먼저 받은 사람들을 언젠가는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받은 사람이 먼저 가봐야 늦게 시작한 사람이 얘를 추월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이 추월하기 시작하려면 그다음부터는 연금액이 높기 때문에 평생 더 많은 연금액 받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야, 국민연금 기금 고갈된대. 빨리 한 푼이라도 받아야지. 나중에 기금 고갈되면 못 받으니까 지금 빨리 받아.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솔직히 이분들 뉴스를 보시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기금이 고갈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연기를 해서 받으시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기 수령을 해주시면 기금이 고갈이 늦어져요. 훨씬 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기준으로도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55년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60년, 70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찍 받을까, 늦춰 받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나이가 50대, 60대예요, 60대. 그럼 몇 년생이시냐? 이제 뭐 1960년대, 50 이런 생분들이시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 노후를 보내실 텐데 30년 연금 받는 동안 기금 고갈 안 돼요. 안 돼. 걱정하지 마셔. 왜 이렇게 또 먼 미래까지 고민해주고 그러셔. 언제부터 그랬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금 고갈일 때에서 못 받는다라는 시기는 2060년, 70년 이후기 때문에 내가 그때까지 살 것 같다. 그러신 분들도 그러면 늦춰 받아야지. 정말 그렇다면.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 2060년, 70년 이전에는 이제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금 고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연금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셔야 될 3가지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그냥 정리해드릴게요. 앞자만 따서. 연금은 노후에 꼭 필요하죠. 그래서 연금은 필수제예요. 필수제. 첫 번째 필. 자, 필요한 만큼만 연금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금을 잘 보시면서 어느 걸 먼저 받을까 해가지고 잘 보시면서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200만 원만 연금 받으시면 돼요. 남은 금액은 계속 불리셔야지 나중에 더 많이 받거나 혹은 더 물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한 달에 200만 원밖에 안 필요한데 500만 원씩 받아봐야 필요가 없어. 남은 돈 뭐 하겠습니까? 그죠? 괜히 또 이상하게 굴려서 날리고 그래요. 첫 번째, 필요한 금액부터 연금으로 개시하셔라. 두 번째, 수익률 낮은 것부터 개시해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연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뭐부터 개시할까?
수익률 낮은 거, 지금 뭐 은행 금리밖에 안 나오는 거, 2% 3%짜리 있잖아. 이런 거 먼저 게시하는 것이고 5% 6% 7% 높은 수익이 나는 것들은 연금을 늦추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익률이 낮은 것부터 게시해라. 세 번째 재는 뭐냐? 연금을 받긴 받았는데 진짜 쓰고 남았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남은 금액을 재투자하셔라. 아시겠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연금을 받으면 받아서 다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나이 70세, 80세에도 저축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젊은 사람들만 저축을 하고 나이 든 사람은 저축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이 든 사람도 저축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래에 대한 비전이고 희망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축을 한 달에 30만 원씩 열심히 300만 원 모아서 내년에는 좋은 데 여행 가야지. 이게 젊은이들의 꿈이듯이 나이 들어서 그걸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으셔가지고 그 쓰고 남았다. 한 달에 50만 원 남았다. 그걸 반드시 재투자하십시오. 재투자할 때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뭐 펀드를 하실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연금 상품에 재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되 노후에도 남은 돈은 재투자하셔라. 아시겠죠? 그래서 필수재, 필요한 만큼만 수익이 낮은 것부터 남은 금액은 재투자. 요 세 가지를 명심하신다면 여러분 노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처럼 주식이 좋은데 퇴직금 1억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당장 그거 IRP에 두면 뭐해요? IRP에 둬봐야 ETF 뭐 펀드 이런 거 해봐야 돈 안 돼. 그 1억 빨리 빼가지고 지금 주식 사야지. 주식 지금 대박 나고 있는데 그쪽 2차 전지 뭐 반도체 SK 하이닉스 엄청 오르고 있잖아. 여기 대박이야 대박. 바로 다 빼 해가지고 주식에 몰빵해 그냥. 그러면 수익 막 대박 나가지고 여러분 인생 대박 날 거야.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실 수 있고 흔들리실 수 있겠죠, 사실. 자,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할 나이가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0, 30대에 한 1,000만 원 생겼다. 그럼 어차피 인생 뭐 아니면 또 장기 투자하면 되니까 내가 그냥 지금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자. 되겠지만 내 평생에 모은 퇴직금 1억 원, 2억 원을 갖고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주식에 몰빵 할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퇴직금 말고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자산이 수십억 있는 사람들은 퇴직금 없어도 되니까 하겠지. 근데 이 퇴직금이 내 노후의 전 재산이신 분들은 그렇게 못하죠. 자, 그래서 퇴직금은 IRP를 받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 IRP에서 우량한 펀드, 우량한 자산을 적립식으로 사실 수도 있고요. 자동이체로. 그 다음에 자산을 분할해가지고 나는 한 50%, 70% 정도는 안전한 예금에 두고 한 30에서 40% 정도는 펀드를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우량한 펀드 있습니다. 고민하실 필요도 없이 IRP 전용 펀드 TDF 같은 거 있어요. 타겟 데이트 펀드. 돈어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죠? TDF 펀드. 자, 이런 TDF 펀드를 사서 그럼 꾸준하게 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TDF와 정기예금 비율 나누셔가지고 일정한 비율대로 운용하시는 것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자, IRP에서 운용을 하는데 뭔가 투자하려니까 좀 그렇고 정기 예금에 둘자니 너무 금리가 낮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IRP에 있는 퇴직금 1억 원, 2억 원을 가지고 일시불로 인출하지 마시고 그러면 세금 다 내야 되거든요. 연금으로 개시하세요. 55세가 넘으신 분들은 퇴직금을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퇴직금이 1억이 있으면 거기서 매달 100만 원씩 연금으로 뺄 수 있습니다. 자, 이 연금 받아가지고 쓰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1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이 100만 원으로 적립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이 100만 원으로 IRP에서는 구매하지 못했던, 매수하지 못했던 더 좋은 연금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연금들을 매수해서 가입해서 더 큰 연금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퇴직연금은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을 인출하든 연금을 수령하든 연금을 재투자하든 뭘 하든 간에 연금은 연금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금을 깨서 그걸로 뭐 집 산다, 대출 갚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연금을 깨서 주식한다? 이것 좀 아닌 것 같아. 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든 연금으로 운용을 해서 나중에 더 많은 연금 받는 방식으로 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특히 그리고요. 만약에 진짜 일시불로 뺄 수 있으신 분들은 일시불로 빼서 일시불로 가입할 수 있는 일시납 연금, 즉시 연금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알아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방법은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런 거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주식이란 자산도 있고요. 부동산이란 자산도 있고 연금이란 자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산 중에서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연금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연금은 대한민국이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해결책이에요. 일단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세 가지 큰 문제 여러분 다 아시죠? 고령화, 그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노인 빈곤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뭐죠? 다 아시죠? 저출산, 아이를 안 낳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세 번째 저성장, 국가가 이미 성장률이 떨어져 있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이 세 가지 문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고요. 이걸 해결해 내는 것이 우리 정부, 우리 그죠?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바로 연금입니다. 잘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꾸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버는 족족 집을 사면 돈이 집에 묶입니다. 돈이 집에 묶이면 경제가 돌지 않습니다. 돈이 다 부동산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산가치 양극화만 심해지는 것이고 돈은 돌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는 성장하지 않고 돈 가진 사람, 부동산 가진 사람만 더 부자가 되는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청년들은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은 결혼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아이도 못 낳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가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삼중고를 그대로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연금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금 이런 여러 가지 제도와 상품들이 더 발전돼서 국가가 연금 제도를 지원해서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싹 다 연금으로 준비하도록, 연금으로 바꾸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도적인 지원을 해줘가지고 국민들이 연금을 준비할 수 있다면, 자, 연금은 부동산하고는 굉장히 다른, 전혀 성질이 다른 자산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사면 돈이 묶이지만 연금은 뭐 하는 겁니까? 연금은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결국 노후에 쓰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연금 받는다. 죽을 때까지. 뭐 하시겠습니까? 써야죠. 한 달 내내 썼는데 아직도 100만 원 남았어. 또 써야죠. 어차피 다음 달에 나오는데 뭐 하겠습니까? 연금을 많이 준비할수록 연금은 소비를 유발합니다. 연금 자산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합니다. 소비가 증가하면 물건을 많이 사주기 때문에 시장, 내수가 활성화되겠죠. 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물건이 잘 팔리면 뭐가 발전해요? 기업이 성장합니다.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면 뭐가 늘어나? 일자리가 늘어나요.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들의 취업이 늘어나고 그러면 청년들이 가정이 안정되고 그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결혼하겠죠. 그들이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 거기서 아이를 낳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연금을 여러분들이 가입해서 많이 써주는 건 사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성장기였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 불리고 키우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것이 미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쥐고 있고 모으고 있고 불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쥐고 모으고 불릴수록 국가는 망가져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으신 자금을 써줄수록 국가는 더더욱 크게 안정되고 성장합니다. 우리나라 처한 세 가지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연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제 의견에 반론 있으시면 얼마든지 달아주십시오. 저는 이 연금만 20년 연구해 왔는데 하면 할수록 연금보다 더 좋은 자산은 없다. 우리 도너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연금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의 국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